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만일 집에서 성경책이 나오면 그 집안은 몰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점점 교회에 오시는 성도 수도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지금 위축되고 가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 일요일날 여기 와서 서로 성도님들이 인사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천부 인권 자유라는 정말 그 소중함을 주셨다는 걸 다 느끼고 그걸 믿고 할 때 나라도 발전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존재는 물론 나라도 발전하고 집안도 흥성한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없는 나라, 또 교회가 쇠락하는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을 보면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월화 수 목까지 금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우회를 중심으로 주 4일째 근로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월화 수 목까지 일하고 3일은 쉬는 이런 시대가 곧 열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제가 대한민국에 와 보니 TV를 틀면 어떻게 하면 살을 빼겠느냐, 이 다이어트와 관련한 광고가 엄청 나와요. 북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그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고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금이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했는데요, 거기에 교회 공회를 중시 여기고 성도들과의 소통과 교제를 중시하라, 이런 사도신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집에만 있지 말고 일요일 날 적어도 서너 시간은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자기 지나온 인생 이야기하고 애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외로움을 덜고 또 본인을 행복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데서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북한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정말 피폐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월 30일 날 호국 보훈의 날 제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대구 산성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간증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안, 네. 조금만 다시요. 네. 자, 제가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이렇게 큰 지도를 하나 띄워놓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 9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런 노예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마지막 처절한 전투가 낙동강 개성 전투니 바로 이 대구 영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대구 시민들과 국군, 유엔군, 미군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대구를 지켜내지 못하고 뚫렸더라면 결국은 부산을 띄웠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이렇게 산성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끌려서 지금쯤은 강제노동장으로 갔을 그런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로 하느님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지도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공산제국이라는 거대한 아기 제국의 N 끝자락에 간신히 붙어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6.25 전쟁을 이기고 산업화도 하고 또 민주화도 달성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제12의 경제권에 들어서는 문호계에 와 있고, 또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0권에 드는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저렇게 거대한 공산주의 악의 N 끝자락에 섬처럼 붙어있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상식으로나 지식,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뤄낸 이 모든 성취물을 뭐라고 말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도무지 이룩하지 못할 일을 정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저는 우리 여러분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본 원인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뭔가면, 어떻게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는데 한국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정말 일반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북한 외교관이었고, 또 저희 집사람은 북한에서 0.0001%에도 결국은 거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고위층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탈북민들과는 달리 저는 북한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배고픔이나 또 먹고 살 걱정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당했던 질문이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평생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덴마크, 스웨덴, 영국에서 했습니다. 다 같이 크리스천 국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항상 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그 나라의 곳곳에 교회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것은 뭔가 하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로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골고루 부여하신 천부 인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회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천부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을 이용해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해하면요, 북한 사람 치고 한국으로 귀순, 탈북하기 제일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처럼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 저 같은 사람은 결심만 하면, 내가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저 귀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쉽게 올 수 있어요. 다른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을 넘어서 또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갔고, 또 중국에서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가려면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을 때 군인한테 들키면 바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 강을 건너다가.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쉬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국으로 오지 못하게 탈북을 막으려면 북한 당국이 어떤 수를 쓸까요? 인질 작전을 쓴다. 누구를 인질로 삼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랑, 어머니와 자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이용해 가지고 애들 중에서 한 명은 북한에다 딱 꼭 인질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아무리 믿고 내가 정말 한국에 가서 살고 싶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를 어떻게 그런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에 둬두고 부모만 혼자 올 수 있느냐,
이런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탈북을 못하고 북한 시스템은 이걸 이용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그런 공정한 인권을 주셨는데 그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쿠바에 파견받았는데 이 친구는 여자 쌍둥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데려갈까요? 한 명은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떠나는 날, 쿠바를 향해서 떠나는 날, 두 쌍둥이, 둘 다 7살짜리 애인데 한 애는 재워놓고, 그 차마 걔가 우는 걸 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한 애는 조용히 재워놓고 한 애만 데리고 이제 쿠바로 떠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있고, 또 집안에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외교관으로서 애를 한 명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나라 문화도 알고 언어도 안다고 해서 대학에 특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애를 대학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런 기회가 있는데 딸과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굴 데려갈까요? 누굴 데려가겠어요? 보통 이럴 경우 조부모님들은 아들을 데려가라. 또 아들일만 둘이 있다라고 할 때는 누굴 데려갈까요? 네, 이렇게 되니까 애를 둘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집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따라서 같이 가지 못한 애는 그 부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네, 평생 원망합니다. 애라는 건요, 부모한테서 사랑을 같이 받아도 정말 부모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나는 딸이라고 해서 부모로부터 배척을 받고 나도 외국에 가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들만 데리고 갔네. 나는 둘째라서 안 데리고 갔네. 갓날 한시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나를 둬두고 옆에 애를 데리고 가다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북한 외교관 가정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영국을 떠날 때 제 큰 애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생은 데리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떨궈 놓고 떠나는데, 보통 북한에서는 외교관들이 외국으로 떠날 때는 온 일가 친척들이 발효줄라 다 나옵니다. 이해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해외여행을 풀어놨을 때 누가 외국 간다 하면 아마 형제들도 다 나왔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누가 발해주는 사람도 없이들 다 떠나지만 평양 역전에 다 나오는데 열차가 떠나는 순간에는 울음바다가 됩니다. 왜 울음바다가 되느냐? 자식을 떠놓고 가는 사람들은 자식이 정말 북한에서 못 먹고 정말 힘들게 살 걸 생각해서 떠나는 부모는 울며 떠나고, 또 역전에 남겨지는 자식은 날 버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서름에 북받쳐서 울고, 이런 우는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과 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평양역을 떠나는데요. 기차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제 맏아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떠나리라 라고 기차 안에서 열심히 내다봤는데, 역전에 같이 나와서 발효줄렀던 이 아들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애가 대학생인데 떠나는 날 부모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보이지 않는구나 하고 해서 열차가 떠나고,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와 또 저희 집사람, 그 다음에 제 둘째 아들은 지금 막 우는 건데, 열차가 기차 평양역 밖을 떠나는데 우리 큰애가 역전 마지막 플랫폼 제일 마지막에 혼자 서서 손을 흔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을 아직도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큰 애를 평양에 둬두고 영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은 영국에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매일 저녁 식사를 할 때는 밥을 농구지를 못해요. 큰 애는 오늘 저녁 평양에서 식사를 바로 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2014년도에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재가 계속 좁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김정은은 핵도 만들고 북한도 뭐 집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좀 대학생들을 외국에 보내려고 하는데 북한의 대학생들에는 국제 제재가 들어와서 장학금이 나오지 않고 대학들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비자도 안 줘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루 북한 당국은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의 자녀들 중에서 시험을 쳐서 똑똑한 애들은 시험에 통과한 애들은 부모한테 부모 방문 비자를 받아가지고 내보내서 대학에 입학시켜 봐라 라는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애가 시험 통과해가지고 2014년에 뜻밖에도 평양을 떠나서 런던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집 사람은 북한에서 진짜 로열 패밀리 다음 가는 그런 진골 성골 가족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대한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집안의 출신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런던 히스레 비행장에 도착해서 비행장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아들을 보면서 불쑥 저희 집 사람이 제 손을 탁 잡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는데 저희 집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보, 평양에 있어야 할 저 애가 지금 히스로 비행장 밖을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는데 이거는 분명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기적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큰 아들까지 런던에 우리와 합세했으니 다시는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말자 라고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아시지만 연좌제 국가입니다. 예하면 저희들이 탈북했다라고 하면 저희 친척, 저희 뭐 처갓집이나 저희 집안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척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한국에 오겠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어머니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리 애들을 10개월 먼저 봤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비전이 없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다시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그런 불구덩이 같은 지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그 어느 한때 가서는 우리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후회할 거고 우리 손주 자식들도 그때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옥의 나라로 데리고 왔네, 자유의 문턱까지 갔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그 죄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두고 온 친척들과 형제들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가자,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8년차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 둘이 있고 제 집사람이 있고 해서 제 가족은 다 왔습니다. 큰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둘째는 올해 8월 달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게 저희들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란 것 중에 제일 자란 것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이 항상 우리는 힘든 시련의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를 나누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도 정말 엄청난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70여 년 동안 옥눌려 살던, 또 7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면서 계급이 정해져서 정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가해자들에 대해서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런 자녀 자매로서 살아가려면, 저는 통일이 되면 반드시 북한에 없는 이런 교회를 다시 짓고, 정말 한 마을에서 서로 갈등하며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주일날에 오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서로 오늘 여러분들처럼 복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도 나누고 이러면서 다시 화해하고 치유하는 그런 방법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최근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풍선, 북한에서 지금 이 오물 풍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구까지도 내려왔는가요? 대구에서도 오물 풍선 발견됐는가요? 아직은 안 만들겠네. 이 휴전선 일대에는 지금 경기도 쪽까지는 많이 내려오고 경북 지역에도 오고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려보내다 못해서 어떻게 오물을 풍선에 이어서다 내려보내느냐,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단히 치밀하게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오물이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저도 영국에서 살고 덴마크에서도 살고 스웨덴에서 다 살아봤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웃지간에 화목하게 살다가도 앞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내 집 문 앞에다 가져다 놓는다면 바로 싸움이 일어나요. 길거리도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우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딱 이걸 이용해 가지고 탈북 단체들이 저 북한을 향한 대북 전단을 어떻게 이거 막겠느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쓰레기니, 이 쓰레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보내서 한국 사람들이 제발 좀 쓰레기 보내지 않게 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여론을 통해서 탈북 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그런 대북 전단을 좀 중지하게 만들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 풍선을 내리보내서 거기다가 쓰레기도 달고 이렇게 달아 보내는데, 이게 재미난 건요, 우리는 정말 제가 동네 쓰레기장에 가보면 하루가 지나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요. 그런데 북한은 쓰레기도 많지 않아요. 쓰레기가 나올 것이 별반 없어요. 그만큼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가다 쿠팡에서 뭘 주문하면요, 요만한 거 주문했는데 우리는 박스가 이만한 박스에 요만한 걸려서 점점 아마 우리 택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정말 분리수거해야 될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가 대단히 많은 나라고 또 분리수거를 대단히 잘하는 나라인데, 북한은 아마 계속 쓰레기를 내려보낼, 쓰레기도 아마 쓰레기 이제 거덜이 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관계로 만들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남북 관계가 국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지금 우리는 분단되면서 아주 특이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하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 헌법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영역은 한반도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고 오버래핑되는 이런 헌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들어갈 때, 남과 북이 유엔에 같이 들어갈 때 91년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남북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앞으로 꼭 통일되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관계가 아니다. 통일 노상으로 가는 특수관계다. 그래서 국가관계라는 걸 이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에 행사할 때도요. 그래서 태국교나 인공기를 걸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림을 하나로 합할 한 집안이다. 임시로 지금 갈라져 있을 뿐 이것이 두 나라 헌법인데 김정은은 이제부터 두 개의 국가로 공식 갈라지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핏 보면 뭐 남한은 우리 휴전선 이남을 시려 지배하니 뭐 그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일부 지금 학자들 속에서는 이런 현실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국가로 갈라진다. 만약 남북이 이제는 두 개 국가라고 갈라진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를 쓰는 것을 합법화해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완성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어떻게 했느냐? 핵무기를 언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쓸 거냐라고 했는데 핵무기를 쓰는 대상에 비핵 국가들이라는 표현을 였습니다. 국가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국가란 표현을 쓰지 않고 적대 세력이다. 세력이란 표현을 썼고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 우리는 북한을 단체라고 했고 북한은 우리를 보고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력법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비핵 국가들을 향해서 쓴다.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 국가라고 한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무력법 특별법에 의해서 북한 앞으로 자기네 헌법도 바꾸려고 하고 헌법 산하의 모든 일반 그런 법들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두 개의 국가론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요. 북한이라는 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때인가 반드시 무너지고 붕괴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런 행정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우리 국가에 북한에 들어가서 행정력을 다시 회복하고 잃었던 우리 영토를 수복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한테 있어요. 이건 전 세계가 다 지금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큰 대국들이 우리 헌법을 존중해 가지고 우리의 영역이 한반도 전역이라는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군대가 들어가면 싸움이 붙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안 들어가지, 만약 무정부 상태가 조성된다면 우리는 반국가 단체가 불법으로 차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행정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두 개 국가로 인정되면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뭘로 규정될까요? 침략으로 규정됩니다. 유엔에 의해서. 또 중국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간다. 행정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지 마라고, 그건 우리 땅인데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개의 국가로는 우리는 절대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푸친이 왔다 갔죠. 예, 푸친이 왔다 갔는데 왔다 가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협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핵무기를 푸친이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을 가지고 이걸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계속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지금 판가름 나는데, 유엔에서 5개 상임리사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5개 나라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김정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이걸 인정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여러분 보시기에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통일이 안 될 것 같으세요?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70년 동안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 많지 않으시네. 제가 다른 데 가서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통일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이 참석자분의 한 70% 내지 80%에 달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림을 합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통일은 누가 일으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을 이룩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 너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끼리 잘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일을 이룩하려면요,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 자체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 북한이란 이 국가와 이 정치 시스템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가치관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뽑는 것도, 또 지방선거를 해서 이렇게 선거를 해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걸 우리는 다 인정하고, 이 시스템이 좋다, 다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서 누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조 조선 때가 더 좋아, 다시 이씨 왕조로 돌아가자느니 이렇게 정치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나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대통령 단임제냐 아니면 중임제냐 하는 논쟁은 있지만, 그런데 북한은요, 지금까지 북한 이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는 맞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는 계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게 보는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는 김정은 초상화 같이 걸고, 이제는 김정은의 딸을 이제는 4번째 북한 지도자로 앉히려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깨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북한은요, 북한의 현 정치 체제와 헌법이 맞질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전 세계 모든 국가 정치 체제는 헌법이 규정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제공화국이라는 걸 헌법에 있어요. 그러면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공화제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공화제 국가입니다. 그러면 공화제 국가는요, 헌법에 지도자를 어떻게 뽑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 헌법에도 일반적, 보편적, 평등하게 비밀 투표의 방법으로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밑에 선거법도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북한은 한 번도 지금까지 지도자를 이렇게 비밀 투표의 방법으로 뽑지 않고, 우리 이씨 왕조 때처럼 김일성의 아들을 임명하면 또 그 아들이 또 자기 아들을 임명하고, 지금 그 아들 손주인 김정은이 이제는 딸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화제일까요? 아니면 군주제일까요? 군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차라리 그러면 헌법에 북한은 법에 의한 군주제, 입헌 군주제라고 해놔야 되는데, 헌법은 우리는 공화제 국가입니다 라고 하고 정치제도는 군주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때가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헌법은 공화제라고 했는데 정치제도는 이건 군주제네, 이게 왜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하나는
자, 이 북한에서 지금 현 시스템이 바뀌려면 그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경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는 지금 호상 충돌하고 상충하는 체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죠. 그러면 북한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일까요? 모든 법률과 구조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지금의 북한은 국민의 70%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우거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시장 경제,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시장 경제 시스템하고 중국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뭐이 다르냐? 중국도 공산당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 경제 시스템이에요. 개인이 회사도 가질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주권 시장도 있고 주식도 사고 팔 수 있고 다 공산당 국가지만 다 해요. 그런데 법으로 이걸 또 다 인정하고 이렇게 중국은 우로부터 밑으로 하향식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방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에 하면 북한의 시장경제 시스템은 법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시장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존재했던 재래시장, 그때는 이 시장을 보고 메뚜기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10년 전에 존재한 시장인데 이건 진드기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통해서 메뚜기 시장과 진드기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사진을 보니. 네, 진드기 시장은요, 경찰 공권력이 오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자전거가 있고 장사짐이 작아요. 즉시 도망칠 수 있게. 저 진드기 시장은 도망칠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인가요? 끝까지 저항할 사람. 그래서 저걸 진드기 시장이었는데 지금의 북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인민시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집도 다 짓고 저 장사꾼들이 단체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단체복을 입혔을까요? 우리 재래시장에 가면 상가 다 돌아봐도 단체복은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북한에서는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체복을 입혔을까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장사하려는 허가를 받고 허가 받은 데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법에 세금 조항이 없어요. 세금을 어떻게 낸다는 조항이 없이 지금 법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삥 뜯는 것처럼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기초단체, 광역시들에서 저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때가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법이 없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오케이, 배국가가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배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경제가 장성하는 좋은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떤 건가?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우리 북한은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2조 조선 때처럼 국민들을 서열화해 놨습니다. 크게 핵심계층, 동료계층, 적대계층으로 갈라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느 계층에 있었을까요? 핵심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핵심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특혜와 권한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계속할까요? 죽기 내로 나가서 일하는 거는 저 동료계층이나 적대계층 사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조 조선 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몇 등급으로 계급화됐을까요? 4등분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인, 상놈, 그 다음에 노비.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라면 왕은 뭐 우리 세종대왕처럼 성군일 수도 있고
폭군일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왕은 하루 종일 술 마시고 기생 파티나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국가는 누가 유지하는가? 바로 거기에서 빨대 꽂고 단물을 빨아먹는 그런 기득권 양반층이 시스템을 계속 망하지 않게 유지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씨 조선이 500년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김일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 계층을 만들어 놓고 핵심 계층에는 여러 가지 특권과 특권을 주고 그들이 이 북한 시스템을 유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시장 경제에 장마당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 서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마당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돈을 제일 많이, 북한의 돈이 지금 이 어느 계층한테로 쏠리고 있을까요? 핵심 동료 적대. 제일 먼저 장사길에 나선 사람이 누굴까요? 못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섰을 거 아니에요. 핵심 계층은 배급이라도 받으니 그나마 못 사는 계층이 제일 먼저 장사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자본주의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밀수를 하고 목숨을 걸고 죽긴 해. 그러니까 지금 돈은 누구한테로 가고 있냐? 지금 이 돈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제일 탄압받고 억압받은 계층이 지금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력을 가지게 된 세력이 앞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정치 권력을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점점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보면요, 경찰, 군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월 봉급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데 봉급이 너무 짜니까 생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냐? 바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이 신흥 부르주아지들한테 의거해서 그들한테서 돈을 지금 받아서 유지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계층, 딱 서열 김일성이 만들어놨던 이 서열화, 신분화가 지금 북한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북한에도 컴퓨터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지금 북한에서도 컴퓨터 제너레이션, 컴퓨터 세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80학번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컴퓨터라는 거 구경도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외교부에 입부할 때가 89년도인데 그때도 저는 컴퓨터 이 자판기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하고, 제가 처음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를 사용한 게 1996년 덴마크에 파견돼 가서 그때 처음 컴퓨터라는 걸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같이 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컴퓨터라는 걸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북한도 2000년대부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학교들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해서 지금 20대, 30대들은 컴퓨터 정규 교육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이 컴퓨터 정규 교육을 받은 세대와 컴퓨터를 모르는 세대 간에 어떤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가 하면, 컴퓨터를 지금 젊은 애들이 알면서 저희가 자랄 때 차마 상상도 못했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기껏 제가 지식을 얻은 거는 신문 아니면 TV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빌린 책 아니면 결국은 이건데, 이거는 다 하드웨어잖아요. 국가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에서 거의 모든 가정들에 다 컴퓨터가 들어가다 나니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는 인터넷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다 이 USB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지금 다 USB를 통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스며들어와서 젊은 친구들 속에서 USB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지금 밑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기존 세대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새로운 세대가 거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 콘텐츠에 제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일 궁금할 거잖아요. 같이 저 휴전선 이남에 있는 저 우리와 같은 민족 저 사람들, 언어도 같이 쓰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거기는 어떨까? 이런 걸 대단히 궁금해요. 또 북한에는 6.25 전쟁 때 월남한 가족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대구인데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북중 국경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 한국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 이걸 USB에 복제해 가지고 불법 다운로드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북한의 밀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저 장마당은 대부분 밀수꾼들이 운영했는데 신발이나 옷감이나 이런 걸 한 집 메고 압력강을 건너오는 거와 USB,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USB를 한 배낭 메고 오는 게 어느 게 더 많이 볼까요? 당연하죠. 요만한 걸 가득. 그리고 이제는 장사꾼들이 다 이제는 늘어서 장사술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약상들이 마약 파는 수법과 똑같아요. 어떻게 파느냐? 겉은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요 안에는요 각종 USB들이 용합 드라마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드라마, 여기는 액션, 여기는 러브 스토리. 딱 그래서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저도 북한에서 태양의 후예라는 그런 영화를, 드라마를 봤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면 벌써 탁 보고 알아요. 장사꾼들이 공개적으로 팔면 잡히니까 가만 서 있다가 아, 저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주머니에 미국 달러께나 있겠구나, 이렇게 얼굴이 번번해 보이고, 그러면 옆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면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아저씨요, 아저씨요. 왜요? 이러면 저한테 최근에 나온 한국 드라마 있어요. 아저씨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사극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액션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어떤 거 있으세요? 하면 저한테요, 가장 최근에 나온 태양의 후예라는 거 있는데 이 영화를 다 보려면 USB 5개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비싸니까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들어있는 USB는 공짜로 드릴게요 하고 공짜를 줘요. 그러니까 다 드라마 첫 번째 USB는 다 공짜로 주고 그걸 가져가 보고 다시 안 와도 괜찮아. 일단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그거 보고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USB 하나 공짜가 생기는데 보고 다 삭제해버리면 내 거잖아. 그 공짜 그래요 하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 넣고 봅니다.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3부까지 보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야, 이건 무조건 봐야지.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독돼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예. 그리고 최근에 총살한 그런 학생들, 이거 한국 영화 많이 가지고 있던 총살한 학생들도 나오는데, 한 학생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총 몇 편 가지고 있었냐? 200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편을 자기 컴퓨터에 다 캐터고리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들켜서 얼마 전에 총살됐는데요. 이렇게 거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다 캐터고리하고 모아두는 애들도 생기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 이 콘텐츠에 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자기도 한번 한국 애처럼 해보고 싶은 모방 심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놀라움의 힘이란, 우리 교보문고에서 파는데 이 책 한번 좀 꼭 사보세요. 올해 추천받은 5개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움의 힘. 이 책에서 이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저만해서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체성이 바뀔 때는 어떤 때냐? 사람이 놀랐을 때, 자기가 몰랐던 그 무엇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랬구나. 내가 알고 있던 건 이거 아니었는데, 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여자인 거예요. 뭐 이런 충격에 대했을 때 모든 게 믿음에 무너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컴퓨터 세대가 뭔가 하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지금 다 충격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잘 살다니. 나나 저 한국엔 똑같이 생기고 말도 같이 하는데, 단 내가 잘못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뿐인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고향은 경기도 어디라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에 그냥 있지 6.25 때 북한에 왔을까?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심, 이런 게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한국 영화가, 드라마가 그저 보고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애들도 과감히 집 밖을 뛰쳐나와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배우들의 그것을 한번 길거리에서 재현해보는 수준까지 지금 북한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조선중앙TV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북한 젊은이들이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나오네요. 모습들은 울뚝해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장소들에서 저렇듯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석과 혁명적이며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을 심히 모독하는 추태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멈춰섰네요. 다시. 예. 여기서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장소들에서 저렇듯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석과 혁명적이며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을 심히 모독하는 추태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이러한 동작들을 스스럼없이 요구하고 선색 없이 수행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몰래 불순출판 선전물을 열성껏 시청하면서 떠오른 영감과 느낀 충동을 이 기획이 재간껏 펼쳐보이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것은 지난 시기에도 일부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놀아댄 현상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투쟁도 벌이고 사회적으로 폭로 비판도 하면서 각성시켰지만 오늘에 와서 그 성격과 양상의 도수가 정도 이상으로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차림새를 봐서는 도무지 공화국 국민인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인데 이들의 짓거리를 지켜본 그 숱한 사람들 속에 눈이 바로 박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자기 주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 강 건너 불보듯 방관시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의 불을 걸리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쳐 지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건전하고 라티한 생활 세태들, 지요 저들 자신도 익숙되지 못한 외식 외풍을 남이 시키는 대로 흉내내느라 모지름을 쓰는 가련한 저 신랑 신부들이 하나와 같이 당의 품속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중요한 소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품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조국의 믿음에 천만 분의 1이나마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심통이도 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가며 해대고 있으니 과연 저런 인간들이 준엄한 실현의 시기에 당과 조국의 운덕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대로 지난 시기 불순 녹화물을 몰래 시청하는 과정이 남녀 간의 진정한 윤회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쯤은 마셔야 제대로 선다는 제단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 처녀의 손목에는 무려 4개에 달하는 금속 팔찌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미 전에 당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식이 아니라는 데 대해 명백히 지적해 주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도 높이 불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른들이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의 지향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 리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리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갈겼으나 정리장을 보란듯이 들고 집체 사진까지 남기는 등 보는 사람들의 경락을 자아내는 쓸개 빠진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망동을 즉흥적인 흥분에 의한 실수라고 봐야겠습니까? 자,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북한 TV에서 지금 저렇게 매일과 같이 인민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 사람 망신 주기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련 사회적 그런 망신, 그런 인민재판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은 이게 완전히 정말 금기되어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빠지면서 제일 먼저 북한 청년들이 지금 받은 충격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우문입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자기 성씨에 대해서 대단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하지 않은 일 보고 했다고 할 때, 야,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성을 갈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애들이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리씨가 아니라 다 이씨라고 하죠. 이씨. 북한은 이씨가 없고 다 리가라고 하거든요. 뭐 리승만 뭐 이러시. 그런데 한국엔 다 이씨니까 아, 이건 내가 리씨가 아니라 이씨였네. 그래서 지금 영화 저거 결혼식 날 백년각서에 쓰는 것도 남들이 보는 데서 리진양이라고 쓰지 않고 이진양 이렇게 쓰고 뽀젓이 사진 찍다 지금 걸린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 나가서 지금 저 이름이 성함이 뭐세요 하면 저 리철수인데요 하고 주민등록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에는 리철수로 되어 있는데 자기 소개할 때는 주민등록증 옆에 지 않고 저 이철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 성씨를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안에서 더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북한의 시스템에서는요, 이게 저놈자 한쪽에서는 진짜 하루 세 끼도 밥 먹기 힘든 이런 사회에서 몰래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지금 와인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식당에 가서. 그러면 그런 비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와인을 데려다 비싼 값에 팔면 돈 있는 집, 돈을 방금 많이 버는 그런 부르주아 집 애들은 그런 데 가서 예쁜 여자를 만나서 지금 와인을 찍으면서 몸은 지금 평양에 있지만은 상상은 지금 서울이나 대구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 이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모든 혁명은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꿈을 꾸고 그 꿈을 한번 몰래 지하에서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어디로 나간다? 길거리에 나갑니다. 지금 2단계로 오는데 지금 북한은 어디까지 왔느냐? 상상으로부터 몰래 숨어서 하던 실천으로부터 이제는 길거리에 아파트 현관 앞에까지 나왔잖아요. 여자 남자가 껴안고 빙빙 돌면서 뽀뽀하고 키스하는 이 애적 행강. 지난 시기에는 부모님 앞에서도 쑥스러워서 문을 닫아 걸고 아들 며느리가 했다면 이제는 자기 부모들은 개의치 않고 다른 집 부모들이 드나드는 현관 앞에서 안고 빙빙 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언제쯤부터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소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젊은이들이 빙빙 안고 돌아갔을까요? 한 30년 됐을까요? 20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런 문화적인 발전이요, 이 문화적인 발전은 문화적인 발전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발전은 뭘로 이어지느냐? 바로 정치 체제의 시스템으로 꼭 이어집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60년대 말 70년대 그때 미니스커트가 들어와서 그때는 미니스커트 입지 못하게 경찰들이 이 센치자까지 달고 다니면서 엄청 그랬거든요. 그때 사진 보면. 그런데 그걸 당국의 힘으로 강제적인 행정권으로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걸 막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 민주화, 87 민주화 체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 이렇게 문화 발전은 문화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바로 역사 발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한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리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당국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자마치 TV로 매일 사진 찍어서 망신 주는 방법으로 이 문화와의 싸움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은 북한의 미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저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김정은의 지금 그 소위 오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은 결국은 방도는 다른 거 없다. 핵무기 만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애들이 꿈쩍하면 지금 총살하고 법적 절차라는 것 없이 이렇게 강제력과 공포 정치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점점 더 공포 정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북한이 이렇게 저런 공포 정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렇게 한류에 푹 빠져서 지금 한국화되어 가고 있는 이 북한 젊은이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그들이 40대, 20년이면 50대, 60세가 돼서 10년 내지 20년 내로 그들이 북한의 중추 세력이 이루어질 때 북한에서는 큰 우리가 예기치면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하느님께서 다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 꼭 통일을 이룩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했고요. 많은 것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잠깐 저희 교회 필독서가 근현대사 시리즈 도서잖아요. 저희만 읽기가 너무 아쉬운 이 책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태영호 의원님께 이렇게 선물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